영화 골라주는 방송 세기의 고민. 네, 세기의 고민 3회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오프닝을 약간 다르게 해본 거는 음악을 다른 걸 한번 써보려고 예. 약간 이게 성시경 같은 느낌으로 잔잔하게 해봤고요. 실내 방송 느낌. 네, 참고로 지금 3시 27분. 네, 녹음을 낮에 하고 있지만 밤에 한번 들어보시라고 네. 이렇게 좀 잔잔한 느낌으로 해봤고요. 저는 한섬이고요. 네, 영화해설사 서원호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동안 또 어떻게 지내셨나요? 제 지난주에 욜로 결석 드리고 쳤는데 네. 그 웃기다고 해준 사람이 딱 한 명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제 몸속에 돌이 한 개인 줄 알았는데 돌이 두 개라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는 바람에 결국은 제가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엊그제 하반신 마취를 하고 몸속에 돌을 무사히 순산하였습니다. 걱정해주신 여러분께 참 감사드리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맥주 많이 드시지 말고 물 많이 드세요. 물이 보약입니다. 네. 네, 그저께죠. 그저께죠. 네, 그저께 이제 수술을 하시고 네. 제가 또 그 병수발을 들고 있어가지고 잠시 그쵸, 하반신 마취를 하고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한선님이 오셨는데 그때까지 내 엉덩이가 내 엉덩이가 아닌 기분, 내 거 있는 내 거 아닌 내 거 같은 엉덩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꼬집었는데 느낌이 없고 참 그렇구나, 내 엉덩이가 이렇게 두껍구나 라는 사실을 느꼈던 생물학적인 호기심을 해결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마취가 바로 좀 안 풀려가지고 어쨌든 수술을 무사히 마치시고 네. 어제 조금 쉬시고 뭐 오늘 이제 방송을 또 금방 그래도 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도 몸 건강 항상 조심하시고 물 많이 드세요. 네, 물 많이 드시라고 하고요. 네, 옆에서 이렇게 보다가 저는 물을 많이 먹어야겠다. 네. 그리고 하나 더 있어요. 네. 여러분 실손보험 꼭 드세요. 네. 제가 통원 치료 2번 받고 수술을 한 번 받아가지고 100만 원, 130만 원 좀 깨졌는데요. 실손보험 들어가지고 100만 원이 환급됐어요. 실손보험 꼭 드세요. 네, 보험 홍보하는 방송 세계의 고민. 보험 들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 보험 꼭 드시고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1억 1억. 네. 한성님은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네, 저는 지금 지난주 방송에 저희가 몇 분이나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김풍선님께서 네, 김종화 씨인데요. 닉네임입니다. 김풍선님께서 새소리가 너무 심하게 난다. 은양달빛 러브님도 이제 새소리가 엄청나다라는 거의 새가 방송을 하고 그쵸. 저희가 게스트로 온 듯한 사운드더라고요. 들어보니까 막 녹음기 성능이 너무 좋은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까지 하셨는데, 참고로 녹음기 핸드폰이었습니다. 네, 핸드폰으로 녹음을 한 거라 성능이 좋은 게 아니라 새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다 그냥 들어갔던 건데, 그 새가 어디로 이사를 했는지 드디어 굉장히 지금 밖에 이 앰비언스가 조용하죠. 네, 그래서 새들이 사라져서 너무나 행복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동네가 저희 지금 경기도 고양시에 있는데 저희가 사는 동네 굉장히 조용한 동네예요, 원래는. 그래서 너무 조용함을 만끽하면서 행복한 백수 생활을 즐긴 또 일주일이었고. 백수 생활이 앞으로 좀 더 이어질 것 같은 예측인가요? 모르겠어요. 일단은 좀 되는 데까지 놀아보자. 욜로 결석은 슬프지만 욜로 라이프는 좀 괜찮지 않나. 그렇죠. 일단은 좀 놀아볼까 이런 고민을 하는 요즘이고요. 네, 요 라디오 이제 열심히 하면서 라디오가 요새 팟캐스트가 또 많이 성장하는,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많이 커져가지고 지상파 라디오도 막 팟캐스트로 오고 우리나라 라디오도 지상파가 팟캐스트로 오고 막 이런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대박을 쳐서 반대로 또 팟캐스트가 지상파로 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성은이 씨랑 김숙 씨가 했던 그 비밀 보장? 네네, 언니네 라디오 네. 건너갔죠. 네, 그럼 몇 개가 있길래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직장을 만들어보자.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방송이 되어서 지상파로 나중에 진출하면 따로 취업을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아서 이걸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라는 저희 어머니가 굉장히 슬퍼할 만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도 사원증 한번 걸어보죠. 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망상을 하는 요즘이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댓글이 필요합니다. 네, 맞아요. 지난주에 이제 이것저것 뭐 댓글을 많이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댓글이 별로 없고 저희가 팟빵에 들어가면은 재생 요청수라고 해가지고 플레이를 몇 분이나 하셨는지 이건 뜨는데, 이거는 뭐 지금 누적으로 하면 막 300명이 넘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클릭은 하셨지만 뭔가 댓글을 달거나 뭐 이런 것보다는 저한테 그냥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거나 이런 분들은 지인 중에는 있긴 한데 뭐 댓글은 별로 없어가지고 혹시 들으시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을 좀 많이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래야 저희가 뭐가 지금 문제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쵸. 예. 네. 뭐가 문제인지를 아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칭찬은 물론 좋긴 하지만 네. 뭐가 문제인지를 알아야 더 듣는 사람도 재밌고 하는 사람도 좋게 바꿀 수 있으니까 굉장히 귀찮으시겠지만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이 사회를 바꾸는 미랄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뭐가 문제인지는 그 김풍선님은 그냥 노잼이다라고 그렇죠. 알려주셨는데. 노잼인 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거는 뭐 차차 방안을 찾아보고. 네. 그래도 조금 그 첫 방송 때는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읊어드리지를 못해가지고 이런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서 제가 이름을 써왔습니다. 그래서 뭐 아까도 말씀을 드리긴 했지만 후원까지 해주셨던 은양 달빛 러브님과 또 김풍선이라고 잘끔 말씀드렸는데 본명은 김종화 씨, 또 안창규 선생님, 그 다음에 김혜진님, 장단님, 남보리님 잘 들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정말로 몇 분이나 이 공약을 실천하셨을지는 좀 댓글로 피드백을 주시고요. 이 공약 이행률이 되게 정치인을 평가하는 중요한 척도잖아요. 네. 공약 이행률 높은 나라, 아름다운 우리나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그 서은호 선생님의 그 어머님이신 유현숙 여사님. 네, 저희 네. 어머니가 듣고 계시진 않을 텐데요. 네. 저희가 저랑 한섭님이랑 한 반년 정도, 그러니까 작업 기간까지 합치면 1년이죠. 그 모노사운드라는 만화를 저희가 도전 만화 연재했었는데 어머니가 뒤늦게 그거를 보시고는 여친 이름은 땡스트에 적어놓고 엄마 이름을 한 번도 안 적어놓는 부여 막심한 놈이라고. 엄마가 여러 번 출연하거든요. 그 만화에 생각해보니까. 그쵸. 네, 근데 엄마 이름을 한 번도 안 적어놓는 이 부여 막심한 놈이라고 이 문자로 욕을 하셔가지고 예, 제가 뒤늦게나마 부르자는 오는 마음으로 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네이버 도전 만화에 모노사운드라는 제목으로 검색을 하시면 아직도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궁금하시면 한번 보시고요. 유현숙 여사님의 이야기가 다뤄져 있으니까. 어머니 얘기가 가끔 나오죠. 네,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가 이 만화를 안 보실 거라 생각하고 조금 그리셨던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 어렸을 때 이야기를 하면서 네. 아무래도 제 자신이 힘들었던 이야기를 하니까 어머니가 보기엔 또 마음 아픈 이야기가 들 수 네,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일부러 말씀을 안 드렸는데 어떻게 하셨는지 그걸 보시고는 이 불효 막심한 놈이라고 3번이나 이 불효가 막심한 놈이라고 3번이나 하셔가지고 역시 우리 엄마 최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다는 말씀 꼭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맹아님, 그 선호님이 감사 인사를 전해달라고 하셨고요. 뭐죠? 맞아. 이거를 아까 상의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그냥 실시간으로 하고, 그 뭐냐면 제가 리얼 얘기를 잠깐 할까 했는데, 그 혹시 보셨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못 보셨어요? 오늘 개봉을 했는데, 지금 약간, 네. 정말 영화 자체로서 평가되는 게 아니라 영화 외적인 얘기가 계속 네, 나오고 그렇죠. 있어요. 그래서 뭐 감독이 미안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래요? 뭐 배우가 시사회장에서 울고, 뭐 지금 되게 난리가 나 있군요. 이렇게 기이한 상황이 발생하고 네.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왜냐면은, 그 서은호님도 못 보셨으면 저도 영화를 보지는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뭐 얘기를 해도 되나 싶긴 했는데, 말씀을 드리면 이제 이 영화 좀 악평이 지금 심하게 달리고 있어가지고, 그 감사합니다 시리즈를 페이스북에서 봤는데 혹시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 영화를 보신 분들이 이제 평을 남기시는데 감사합니다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저희 할머니가 무릎 관절염이 심하셨는데 이 영화를 보고 다 나으셨어요. 너무 열받아서 일어났다는 거. 그렇죠. 재미가 없어가지고. 예.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 감사합니다. 소개팅 때 봤는데 그 덕분에 영화 보면서 편하게 대화를 나눌 수 있었어요. 또 영화 욕하면서 금방 친해질 수 있었어요. 뭐 이런 이제 스토리가 굉장히 난해하고 좀 이해하기가 어렵다 이런 평들이 있어가지고 이제 제가 포털 사이트에는 평을 보니까 뭐 많은 영화들이 그렇듯이 되게 그 극단적으로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빵점 1점, 2점을 주거나 10점을 주거나 하는데 이제 스토리가 재미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좀 꽤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래도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는 분들은 그 화려한 영상미 예고편에서 보시듯이 그 색깔 같은 것도 대단히 화려하게, 약간 이것도 홍콩 영화처럼 그쵸. 그런 예. 비주얼을 만드는 것 같죠. 액션씬도 볼만하고 뭐 김소연 배우가 역시 멋있고 연기도 잘 하지 않느냐 뭐 이런 이제 평이 갈리는
영화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한번 이 영화는 네. 개인적으로 좀 다뤄볼 만한 가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네. 이게 정작 영화 내적으로는 얘기가 잘 안 나올 수 있는 영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영화가 아예 이렇게 어렵다라든지 막 난해하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영화 그 자체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어지고 김수현이 잘생겼다. 네. 뭐 아니면 정말 그 여성 캐릭터 설리 씨가 배우 최진리가 연기했는데 설리가 아니죠. 배우 최진리죠. 그렇군요. 예. 네. 설리는 FX 때 멤버 설리고 네. 그 연기자 최진리죠. 네. 최진리 씨가 약간 과감한 시도를 했다라는 식의 얘기가 꽤 있는데 네. 이제 인터넷에선 정말 대역이냐 본인이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이런 얘기에 매몰되면 영화 자체는 거의 얘기가 안 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네. 영화가 구린 건 구린 거고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충분히 말해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한 번 정도 다뤄보면 어떨까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좀 결정 상의해봐야겠지만.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이제 그 지난주에 이 리얼이라는 영화 소개를 해드렸기 때문에 현재 반응이 어떤지 좀 소식을 전달을 해드리려고 했고요. 그다음에 오늘은 저희가 이게 지금 이 회차가 올라갈 거는 이제 7월 2일이 될 텐데 지금 녹음은 6월 29일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녹음일 기준으로 오늘 29일에 그 봉준호 감독의 옥자가 이제 넷플릭스로 온라인과 또 한국 극장들의 그 멀티플렉스에서는 좀 보기가 어렵지만 이제 다른 극장들 몇 곳에서 동시 개봉이 됐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게 지금 아까 한 2시쯤 보니까 예매 순위가 3위에 올라갔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멀티플렉스가 아닌 상태에서 3위이기 때문에 그쵸. 그 영화 그 극장들은 거의 매진이라고 봐야죠. 네. 그래서 저도 이제 일요일에 보려고 미리 예매를 시네큐브에서 봉준호 감독의 영화를 예매하는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해봤는데요. 네. 일요일이면 비쌀 텐데 분수가요? 네. 그래서 뭐 봉 감독님이 왜 600억짜리 영화가 여기 와서 그러냐라고 이제 또 다른 독립 영화 감독들은 좀 하소연을 할 수도 있는 기사가 나긴 났더라고요. 네. 작은 영화 운다. 기사가 나긴 났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어쨌든 옥자 개봉을 해서 예매율 3위, 그 다음에 아까 2시쯤 기준으로는 1위는 이제 이준익 감독님의 박열이라는 영화. 이거는 저희가 말씀을 안 드렸었는데, 이제 조선인 박열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선 청년의 이야기더라고요. 일제강점기 당시에 일종의 아나키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준익 감독은 약간 죽음에 관련된 인물에 꽂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왕의 남자 때부터인 것 같은데 주인공들이 약간 사회적으로 자살을 하든지 그러니까 직접 죽진 않더라도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살을 하든지 직접 죽든지 뭔가 죽음에 자꾸 끌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황산벌도 죽는 얘기잖아요. 그 평양성도 죽는 얘기란 말이에요. 네. 그 왕의 남자도 결국은 죽는 얘기죠. 그렇네요. 그리고 라디오스타 보셨나요? 네. 그 영화 보시면 마지막에 박중훈이 그 한물간 DJ인데 재기를 하잖아요. 근데 재기에서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걸 포기하고 그냥 하찮은 매니저랑 그냥 다시 시골에서 그냥 라디오 하는 거로 끝나버려요. 그러니까 이건 사회적인 의미에서 자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윤동주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사도 죽음에 대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익 감독은 자꾸 죽음에 끌리는 것 같아요. 왜인지 모르겠는데 님은 먼 곳에 같은 경우도 월남전에서 죽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자꾸 죽음에 끌리는 것 같은데 그 이유를 뭔지는 좀 더 이 얘기를 해볼 좀 더 긴 이야기가 필요하겠지만 박열 역시 계속 죽음의 그림자가 어른거리는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 계속 죽음에 대한 어떤 것에 끌리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그래서 그 조선 청년 박열 항일 운동을 하던 박열 씨의 이야기를 다룬 작품이 예매율 1위 현재로선 1위고 2위가 아까 말씀드렸던 논란의 리얼. 네, 이게 그래도 예매 순위는 꽤 높은 상황이고요. 다음 3위가 옥자가 벌써 등장하자마자 3위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옥자의 개봉을 기념해서 다 옥자 얘기를 또 하겠잖아요. 이 팟캐스트와 유튜브가 엄청 많더라고요. 영화 리뷰를 하는 100여 개에 달하는 이 팟빵의 채널들이 다 옥자를 많이들 다룰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 플란다스에게를 뜬금없이 그러니까 옥자를 다루긴 할 건데 우리는 플란다스에게를 먼저 해보고 그렇죠. 봉준호 감독의 영화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본적인 지식들 혹은 태도들 그런 것들을 좀 알아보고 이제 옥자를 다뤄볼 거예요. 다음 주 정도에 좀 옥자가 가라앉고 나서 좀 가라앉진 않을 것 같은데 가라앉다기보다는 그 초기에 그 잡음들이 좀 가라앉은 다음에 좀 이제 안정화가 되면 다시 이야기해볼까 합니다. 네. 그래서 옥자는 저희는 조금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모두가 옥자를 이야기하는 타이밍에는 혼자서 플란다스에게를 얘기해보자 이런 아주 꿋꿋한 그런 방송을 좀 기획을 해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 영화 간단한 소개는 제가 한번 할까 하는데, 네. 네, 네, 플란다스에게가 네. 그 봉준호 감독의 데뷔작인데 네, 어떤 네. 영화인가요? 네, 그래서 2000년에 나온 영화고요. 그 기본적인 줄거리를 말씀을 좀 드리면 시간 강사인 고윤주 씨라는 분이 이제 주인공으로 나오고요. 어떤 배우가 연기해서? 네, 이성재 씨가 연기를 하신 고윤주. 그 생각해보면 이성재 씨가,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뭐 배두나나 변희봉 씨나 이렇게 나오는데 계속 뒤에 후기 작품들에서 계속 나오는데 이성재 씨는 딱히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봉준호 그렇죠. 감독 영화에. 이성재 씨는 그 주유소 습격 사건으로 아, 네. 그러니까 99년인가 98년 영화거든요. 그 네. 영화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90년대 말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꽤 인기 배우가 된 이후에요. 그러니까 꽤 각광받는 배우였을 거란 말이에요. 미술관점 동물원도 히트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래서 봉준호 감독 영화에 연기도 잘하시는 배우라서 근데 이 데뷔작에만 나오고 그 이후에는 나오질 않으셨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성재 씨가 연기했던 고윤주라는 이제 시간 강사가 주인공이고요.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시간 강사들이 그렇듯이 교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교수가 되려고 하면은 학장한테 돈 1,500만 원을 이제 뇌물로 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그 이 고윤주의 선배가 그 임상수 감독님이 연기를 하셨더라고요. 네, 정말 불꽃 같은 연기 네, 보여주죠. 연기를 너무 네. 잘하세요. 네. 그래서 화장실에서 이렇게 담배 피면서 얘기하는 게 이런 뇌물을 줘야 이제 너도 교수가 될 수 있다. 그 정도면은 사실 뭐 싼 거 아니냐 이런 되게 17년 전에 1,500만 원이니까 네, 엄청난 액수겠죠. 엄청나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을 해야 되나 이런 행동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면서 백수나 사실상 다름없는 그런 시간을 보내면서 괴로워하는데 그 아파트 이웃집에서 개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이게 남 얘기 같지가 않더라고요, 제가. 물론 저는 저 새가 누가 키우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저 새를 원망하면 됐지만 이 고윤주 씨는 이제 그 개는 누군가 키우는 거라서 그 개를 키운 사람들을 이제 원망하게 되죠. 그래서 아, 저 개가 너무 가뜩이나 지금 짜증나는 나를 게다가 이제 이 고윤주가 그 아내랑 결혼을 한 상황이고 그 아내는 이제 은실 김호정 씨가 연기하는 은실이라는 캐릭터인데 이분이 이제 일을 하면서 경제권을 사실상 쥐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약간 남편을 좀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죠. 그래서 이제 대단히 이 낮 시간에 한가로운 이 시간을 혼자서 강제로 아파트에서 보내면서 가뜩이나 괴로운데 그 개소리까지 막 시끄럽게 엄청 나니까 하루 종일 그래서 저 개를 내가 잡아버려야겠다 이런 약간 나쁜 마음인가요? 악독한 마음. 네, 근데 뭐 아파트에서는 원래 개를 키우지 못하게 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좀 불만을 갖고서 개를 어떻게 하고 싶다 막 잡아버려야지 이렇게 해서 그 개를 결국 잡으러 가요. 그래서 잡으러 가니까 그 개 주인 입장에서 이제 개가 실종된 거죠. 그래서 그 실종 신고를 하러 개 주인들이 그 개 주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가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일을 하던 현남이라는 캐릭터가 있고요. 이 현남이 이제 배두나 씨가 연기하는 여자분이고 이분이 그 개 실종 신고를 받게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제 뒤에 뭐 펼쳐지는 이야기들은 영화를 직접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영화도 사실 뭐 영화 줄거리가 아주 중요하다라기보다는 그 안에 좀 담겨져 있는 캐릭터들의 모습이나 이 한국 사회 당시의 한국 사회 모습 이런 것들을 좀 풍자하는 느낌이 많이 나요. 그러니까 소동극이라고 할 수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이게 그 당시로서는 사실은 저예산이지만 상업 영화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는 되게 그 한국 영화가 빛나던 시절인 것 같은데 이런 좀 작고 아주 이렇게 자극적인 스토리가 아니어도 좀 투자를 받을 수 있었던 그 한국 영화 황금기가 막 펼쳐지려고 했던 그런 좀 시점이었던 것 같고요. 자본이 막 들어오면서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0년이더라고요. 딱 2000년. 그래서 그 2000년이라는 시간에 대해서 먼저 서은호님과 얘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플란다스에게 예고편을 다시 보니까 네. 이런 문구가 뜨더라고요. 2000년대 영화. 음. 근데 도대체 2000년대가 뭔지 뭔가 막 날아다니고 이래야 될 것 같은데 2000년 2020 원더키디 같은 네. 느낌인데 2000년대가 뭔지 2000년대 영화가 뭔지는 사실 지금에 와서도 잘 알 수는 없어요. 근데 단지 그 2000이라는 숫자를 붙이는 게 유행이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죠. 복만대 감독이 찍은 그 에로 영화 중에서 2000년이라는 영화가 있거든요. 그래요? 예, 굉장히 걸작인데 그렇습니까? 복만대 감독이 본인의 걸작으로 꼽는 영화인데 그러니까 모든 2000이라는 숫자 갖다 붙이는 게 꽤 유행이었다. 이 정도만 알 수 있겠죠. 근데 2000년이라는 숫자로 가기 전에 잠깐 90년대를 얘기해볼까 해요. 90년대와 2000년대 연결돼 있으니까 세기말이라고 하는 시간 연결돼 있으니까 근데 한국의 90년대는 97년 IF 거기 전까지는 진짜 경제적으로 초활성화 기간이었어요. 80년대 중반부터 활성화가 시작돼서
거의 일본의 버블 10년 수준까지 올라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공익 광고에서 과소비를 하지 맙시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근데 지금 현 정부의 정책 기조가 소비 활성화거든요. 네. 그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해서 문제인데 그때만 해도 과소비하지 말자 공익 광고였어요. 그리고 가족 구성원의 숫자가 좀 줄어들어요. 플란다스에게만 봐도 자식이 없죠. 즉, 이 이야기에 가족이라고 하는 게 되게 느슨하게 돼 있어요. 근데 가족 구성원이 줄어들고 점점 그 이전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강력범죄가 발생해요. 90년대에 되면. 제가 2006년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지난 방송에서 우리 한섭님이 나이를 커밍아웃 하셨는데 대략 80년대 중후반생들이라는 얘기죠. 지금 30대가 된. 근데 우리들은 아마 그 두 가지 사건을 꼭 기억하고 있을 거예요. 개구리 소년. 그리고 박초롱초롱 빛나리 사건이라고 기억하실 거예요. 아마. 실종 사건. 납치 사건이었죠. 두 개 다. 그러니까 실종 납치 사건이었죠. 실종 납치 사건이 계속 발생해요. 90년대가 되면 돈을 노린 범죄. 그놈 목소리의 원본 사건이라고 했을 때 이형호 군 납치 살인 사건 같은 것도 발생하거든요. 그러니까 강력 범죄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되게 1990년대의 숫자가 되게 이상한 의미가 되는데 사실 90년대는 지구 종말의 예언이 넘쳐나던 시기예요. 이 1992년에 박찬욱이 데뷔한 그 해거든요. 아마 보신 분들 거의 없을 텐데 다른 해가 꾸는 꿈이라는 이승철 나오는 정말 괴작이에요. 배우 가수 이승철 말입니다. 이 괴작이 나놓고 봉준호가 한국영화 아카데미 들어가기 1년 전 바로 이때 한국에 큰 소동이 있었어요. 1992년에 그 다미선교회라는 교회가 휴거한다. 사람들이 다 공중으로 들어 올라가서 지구가 망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홀렸어요. 엄청나게. 그래서 뉴스데스크에서 밤 12시에 그 교회를 생중계했거든요. 휴거 날짜에 가서. 당연히 아무 일도 없었겠지. 근데 이게 밝혀진 게 그 교회 목사가 1년 뒤에 만기되는 사채를 구입한 게 밝혀졌어요. 그러니까 휴거돼서 지구가 망한다 그래놓고 그 목사는 1년 뒤에 되찾는 사채를 받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정신적으로 혼란해지는 시기가 90년대예요. 그러니까 아노미 현상이라는 게 90년대에 처음 등장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니까 2000년대를 10년 앞두고 점점 다가오고 있었는데 공상과학이나 가능한 연도 같았던 2000이라는 숫자가 계속 다가온단 말이에요. 2001 스페이스 오디세이 같은 영화 생각해보시면 70년대 영화인데 2000이라는 숫자가 얼마나 멀었겠어요. 근데 그 숫자가 다가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리의 삶이 극단적으로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생각해보세요. 97년하고 2017년하고 우리의 삶이 질적으로 달라진 게 있어요? 더 어려워졌습니다. 어려워졌고 솔직히 인터넷하고 스마트폰 제외하면 기술적으로 그렇게 달라진 건 없거든요. 근데 동시에 90년대라는 시간은 90년대 청춘들의 시간은 좀 특이했어요. 그러니까 386 마지막 세대들 88년, 87년 이때 대학에 들어간 사람들도 90년대 청춘인데 또 70년대 후반에 태어난 애들도 90년대에 대해서 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80년대 대학생들이라면 시위 나가고 화염병 던지고 이게 당연했잖아요. 근데 90년대 대학생 된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대 정신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학생운동도 사멸해요. 근데 봉준호는 마지막 386 세대예요. 그러니까 그 영화 속에 계속 운동권적인 느낌이 나는 게 아마 이 이유 때문일 거예요. 괴물 같은 경우를 보면 박해일이 연기하는 캐릭터가 운동권 출신이잖아요. 근데 되게 무능한 인간으로 나와요. 영화 보시면. 그쵸. 되게 무능한 인간이지만 또 가장 결정적인 순간까지 괴물을 몰아붙이기도 해요. 삑사리가 나지만. 그리고 괴물 보시면 운동권 선배가 박해일을 팔아넘긴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권이 어떻게 사멸하는가, 어떻게 변질되는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상황을 몰고 가는가 이런 거 보여주거든요. 이 90년대는 그렇다 보니 일반적으로 우울함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2000년대가 되면 그게 극복되고 새시대, 밀레니엄, 신세기, 사이버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90년대 유행했던 영화나 소설들을 생각을 해보시면 왕가위 영화 우울하거든요. 멜랑콜리하고 하루키 소설 멜랑콜리하고 우울하거든요. 근데 2000년대 되면 TV에 뭐가 나오냐면 연예인들이 막 비니루나 레자 같은 거로 된 옷 입고 사이버 이런 거 나와요. 그 광고 같은 거 기억해보시면 막 H.O.T가 막 무슨 평화의 시대 같은 영화 보시면 H.O.T가 막 비니로 된 옷 입고 나와서 막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는 기대가 근거 없는 낙관론이 펼쳐지던 시대가 2000년이에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나온 영화가 플란다스의 개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영화의 관점에서 보자면 60년대 이후에 한국 영화는 계속 침체였어요.
그러니까 60년대 문예 영화라고 하는 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문예 영화가 한창 전성기를 이끌었는데 70년대, 80년대 되면 솔직히 말해서 질적으로 떨어지는 영화가 계속 나와요. 3S 정책의 일환이거든요. 네. 그래서 90년대가 돼서 겨우 기획영화 시대로 넘어가고 2000년대 가서야 비로소 한국 영화의 전성기가 와요. 2003년으로 이야기를 해요. 이 한국 영화의 르네상스가 시작된 시기를 올드보이, 살인의 추억 나왔을 때. 네. 그러니까 바로 그 직전 2000년대는 뭔가 시작될지도 모르는 것도 끓는 전까지 가지는 못했지만 뭔가 부글부글 끓던 시점인 거죠. 플란다스에게는 우노필름과 시네마 서비스의 제작 투자가 얹어졌는데 시네마 서비스는 당시 가장 한국 영화 파워랭킹 1위였던 강우석의 제작사고 우노필름은 오늘날 사이더스의 전신 차승재가 이끌던 제작사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뭔가 젊고 새로운 재능들을 발굴해서 그 재능들에게 작은 규모의 영화들을 맡겨보는 시기가 잠깐 온 거예요. 네. 그 잠깐 온 몇 번의 기회를 봉준호는 살린 거죠. 플란다스에게는 사실 흥행작이 아니에요. 그쵸. 이게 한 8만 명인가? 이게 흥행할 수가 있죠. 없는 영화기도 네. 하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준호가 다음 영화를 찍을 수 있었다라는 건 아주 얼마 안 되던 짧은 시간 동안 그 젊은 재능들에게 기회를 주는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봉준호의 다음 영화가 살인의 추억이거든요. 그쵸. 송강호가 그때까지만 해도 송강호가 아주 중량감 있는 배우는 아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넘버3도 유명해진 다음에 JSA와 반치광을 통해서 이제 주연 배우가 되긴 했는데 지금처럼 거의 등장하는 것만으로 티켓 파워를 보장하는 배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살인의 추억에 송강호가 등장하고 정말 말 그대로 대박이 나죠.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사람들에게 근거 없는 낙관, 뭔가 새로운 삶이 올 거다. 그래서 그 이전에 우리가 90년대에 느꼈던 혼란들을 애써 무시하고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새로운 시대가 올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Y2K가 그냥 해프닝으로 끝나고 네. 1999년에 지구종말 예언도 끝나버리고 이제 우리의 삶은 새로워질 것이다 라는 근거 없는 낙관론이 고개를 들던 시기에 정말 그럴까? 우리의 삶이 정말 새로워질까? 우리가 지금 애써 모른 척하고 있는 건 뭐지? 라는 일종의 비판의식이 여기저기에 숨겨져 있는 영화가 이 봉준호의 데뷔작 플란다스에게가 아닐까 싶은 거죠. 네. 2000년이라는 시대 배경을 두고 이 영화 어떤 분위기 속에서 탄생했는지 얘기를 좀 했는데 그 2000년대 초반에 대한 기억 있으세요? 초반이요? 네. 그때 우리가 대략 중학생 정도였죠. 네. 글쎄요, 그때 뭐 2000년이 딱 밝을 때 저는 이제 친척들이랑 어디 놀러 가서 99년 마지막 날에서 2000년 첫날을 맞이했던 것 같은데 그냥 그때는 저희는 워낙에 어렸으니까 그냥 뭔가 좀 그래도 낙관적인 편이었던 것 같고 낙관적이라기보다는 별 생각이 없었던 거죠. 그러고 나서 이제 2002년에 한일 월드컵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막 뭐 한국 축구 잘 나가고 하니까 뭔가 약간 이런 들뜨는 느낌? 그리고 이제 저는 그러다가 2003년에 그 애니메이션 고등학교를 갔어요. 그러니까 2003년이 한국 영화 르네상스 시기에 딱 그 학교가 아마 제가 사기이기 때문에 2000년에 딱 그 세워진 학교네요. 그래서 그러니까 신세기를 상징하는 그쵸. 매개체라고 할 수 있어요. 한국 사회에서. 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DJ께서 대통령령으로 지은 학교라서 대단히 이 문화예술 쪽에 투자를 국가가 전폭적으로 뭔가 나서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희망차게 탄생했던 학교가 이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백수양성소가 되어가잖아라는 고급 백수. 네, 뭐 과에 따라 또 사람 따라서 많이 다르긴 하겠지만 이제 뭐 어쨌든 그런 시기였습니다 저에게는. 그러니까 저는 그 시기에 저는 되게 무미건조한 사람이라 그러니까 학교 생활이나 이런 데 기억 안 나는 게 아닌데 TV에서 연예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약간 퓨처리즘, 사이버펑크한 그런 옷, 비니로 이정현이나 유승준이나 뭐 다 그런 비니로 아니면 레자 그런 옷 입고 나서 뭔가 뭐 말도 안 되는 사이버 어쩌고 했던 기억이 나요. 네. 그 뮤직비디오 같은 것도 약간 그렇게 미래식으로 찍는 게 유행이었고요.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정작 사이버가 뭔지는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뭔지는 모르겠는데 뭔가 미래적인 게 멋있어 보였던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좀 예민한 생각자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이 덮어놓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미래, 퓨처, 사이버, 2000년대, 밀레니엄, 신세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심했던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근심들이 보이는 작품들이 뭐 김지훈의 조용한 가족이나 세기만에 나왔던 영화들 조용한 가족이나 봉준호의
플란다스에게 같은 영화, 김기덕의 2000년대 초반 영화들, 악어나 야생동물 보호구역 같은 영화가 아니었을까 싶어요. 생각해보면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문제의식이 많았던 거죠. 2000년대 우리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더 교묘하게 가혹해졌죠. 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의 근심이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봉준호가 되게 예민하게 현대 사회를 바라봤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본인은 600억짜리 영화를 만들게 되었네요. 이건 완전 다른 얘기죠 이제. 네, 대단히 부러운 감독님이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좀 기대와 우려가 섞인 혼란스러운 상황 속의 시기인데 어쨌든 2000년에 나온 플란다스에게 영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질문이 많이 남았는데 네. 제가 너무 더워요. 네. 서훈 선생님도 더운 것 같고 그래서 네. 좀 쉬다가 네. 다시 녹음을 하죠.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